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인데 가장 먼 나라가 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우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인구가 14억 2천만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는데 요즘은 인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인도는 지금 14억 8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너무 강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뺏겼습니다만은 여전히 맞는 인구입니다. 중국 우리 중국어 우리 중국말로 이것은 우리 본디 중국 대륙이 청나라 때까지 한 국가였습니다. 1949년도에 국공내전에서 승패가 갈리면서 중국의 대한해협 양안, 지금 이제는 대만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화인민국, 이게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국가로 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은 하나의 중국 또 일국 양제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국제법과 중국과 수교하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압도적인 인구와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편을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하면서 대만은 그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옵저버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되는 대만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2023년 현재 전 세계 12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만을 버렸죠. 우리 그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만에게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화교로서 오랫동안 살면서 짜장면도 개발하고 짬뽕도 이렇게 팔고 화교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본부가 인천에 오시면 자유공원 밑에 거기가 화교의 본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화가 난 분들은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또 여기도 아직 그 대를 이어서 사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들은 따로 학교를 이렇게 경영하고 있고 이 화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여러모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공식적인 그런 중국의 그 명칭입니다.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게 영어로 이제 비교되고 있는 중국. 여기 보니까 우리 바다를 하나 남중에 하나 거쳐서 타이페이라고 표시됐던 대만과 중국 본토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남쪽에는 홍콩이 최근에 중국으로 완전히 귀속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이게 중국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수도는 베이징입니다. 그리고 최대 도시는 상하이입니다. 그 밖에 주요 도시로 광저우시와 난징, 또 시안, 푸저이, 또 칭다오, 충칭, 홍콩 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현지 발음을 써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본래는 북경, 베이징이죠. 그리고 중경, 여기 있는 대로 충청입니다. 그리고 남경, 남경이 난징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북경, 중경, 남경, 홍콩 이렇게 이어지는 중국의 전체 대륙 이것이 이제 진화 반도라고 이게 이 명칭을 일제시대 때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진화라는 나라도 우리 동양계에서 쓰고 있는 나라의 명칭입니다. 중국의 약칭은 중국이지만 본래 중화라고 부릅니다. 중화라는 것은 중국이 모든 센터의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존심이 대단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은 항상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그래서는 우리 그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될 때도 중국에 가서 인허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이랬던 정통이 쭉 노려오다가 일제시간 강점기 바로 직전에 이 고종께서 조선 고종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대한제국을 설립했어서 초대 황제로 부임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제 강점기를 당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중국은 늘 우리에게는 그런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사대주의라는 것이 늘 강하게 조정해서 일어납니다. 사대주의라는 게 뭡니까? 중국을 종주국으로 섬기겠다는 것. 그 모든 문화와 언어, 유산을 중국에서 받는 우리는 그 속국이라는 이런 세상이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또 중공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중국 공산당 그것 때문에 중공이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중공은 본래 중국 공산당의 약칭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중국 공산당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중공이라고도 합니다. 건국 초기에는 1949년도에 모태동 마오쩌둥에게 의해서 이제 공산 국가로 되기 이전의 시대를 구중국이라 그럽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를 신중국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1949년도에 국공내전 이후, 즉 모택동과 이게 장점인 그 장개석의 그 싸움입니다. 장점이 아니고 장개시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 분단 국가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의 합법 정부는 자국임을 표명하므로 중화민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국가라는 이런 것이 강합니다. 중국은 참 큰 나라입니다. 23개의 성이 있는데 미국으로 말하면 주라고 볼 수 있죠. 또 5개 자치구가 있고 4개의 직관시가 있고 2개의 특별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리장성과 같은 고대 유적지로부터 상해와 베이징 같은 현대적인 도시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큰 것인데 이거를 좀 블록으로 이렇게 나지면은 동북 지역이 있어요. 또 화북 지역이 있습니다. 화동 지역이 있어요. 화남 지역이 있습니다. 서남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 지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신장, 또 티벳 자치국, 또 원남성, 스완성 이런 우리가 익히 아는 성만도 우리 동북 삼성 하면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기에 우리 장춘, 길림성 이런 데가 요여성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연변주 이게 동북 지역이죠. 이 세계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북 지역 맨 끝자락이 훈춘인데 그 훈춘시에서 제일 먼저 태양이 떠오르죠.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저 신장성까지 이렇게 하면은 시차가 적어도 한 5시간은 이렇게 분류돼야 될 그런 시차가 중국은 이게 중화라고 중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중국이 센터라고 있어서 베이징 시간 중심으로 시간이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름에는 저 훈춘에 새벽 3시부터 이게 새벽이 됩니다. 그리고 저 신장은 아직도 새카만 새벽이죠. 그런데 또 이제 겨울에 보면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상당히 늦게 뜹니다. 그리고 이게 밤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그렇게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우리 좀 가까이 보면 동북 삼성, 흥력 강성, 주수도는 할빈시입니다. 길림성, 수도는 장춘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잘 아는 영길시도 있습니다. 용영성 중심이 심양시예요. 그리고 대련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이 하북성에 북경이 있습니다. 천진이 있어요. 산동성에는 청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서성에는 남경시가 있고 소주시가 있고 상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에 내려오면은 절강성에 항주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기 그 섬서성 그게 보면 서원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천성이 있고요. 귀주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운남성에 곤명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묘족들이 사는 높은 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남쪽에 보니까 광동성이 있어요. 여기에 중심이 광주입니다. 광주시. 그리고 그게 신천시도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시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복건석 건너편에 대만이 있습니다. 그 외 뭐 성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알지만 티벳을 시장 자치구라고 그러고 신장 위구르 이거를 자치주라 그럽니다. 이런 곳에 많은 그 무슬림이 또 많이 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우리 중국의 지도를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수도는 베이징. 베이징의 인구가 2189만이니까 서울 인구의 2배 이상이에요. 서울 인구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메트로까지 합쳐서 1200만까지 뭐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서울이 한때요, 최근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는 890만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작년 통해 보니까 지금은 920만이에요. 그 서울 시내가 얼마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경기도는 전체가 천한 200명, 200에서 300만 삽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이렇게 그 해서 할 때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 되고요. 서울 다음에 3대가 부산인 걸로 알았는데 부산이 지금 300만 채 안 되거든요. 많이 빠졌습니다. 부산이. 그러나 부산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것이 인천입니다. 인천이 지금 330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구, 뭐 대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여튼 여기도 보면은 이 베이징이 2189만이고요. 조금 이따 또 살펴볼 상해는 3800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징보다 또 한 140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인구가 많은 곳에 우리 네네 그 이 상해는 베이징보다 1,400만이 더 많네요. 그래서 이 어, 현지 발음 가니체로 베이징이라고 그들이 발음하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문으로 북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면서 상해시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중국에서 큰 도시입니다. 허베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텐진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허베이 성은 그다 만리장성 있는 그쪽이죠. 행정구역 면적이 16,410 제곱킬로 있는데 이거 엄청난 큰 도시죠. 그 베이징에 가보면은 오륜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륜 가운데 1번 이 점니까 원으로 되어 있죠. 또 2륜 되어 있습니다. 3륜 되어 있어요. 4륜, 5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끝이 오륜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 오륜입니다. 오륜에 가보면 아파트에 많은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조선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우리가 민박을 하거든요. 가격도 싸고 저녁밥도 줍니다. 그렇게 이제 민박에서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저녁 해질 무렵쯤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사장님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목사님이시죠 하고 바로 알아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민박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에 참석합니다. 이게 많은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뭐 이거를 쉬쉬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나중에는 보니까 종교 그 과장 만났거든요. 베이징에서 그 분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는 가정 처세까지 자기들이 단속할 힘도 없고 또 그거는 그냥 에, 봐준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는 곳에 뭐 이런 곳이 자기들의 타겟이지 뭐 가정 처세에서 그렇게 모이는 것까지도 까지는 관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베이징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이 중국을 참 비교적 일찍이 다녔습니다. 1980년 초에 홍콩에 갔을 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수교 관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비자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영권 가지고 홍콩에서 그렇게 심천으로 가는 광저우로 가는 그런 열차를 타면은 그렇게 단속도 안 하고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또 그렇게 단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건너가 가지고 광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이동해서 베이징도 들리고 연변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변까지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비행기도 자주 없었고 그리고 또 가는데 여러 가지 뭐 단속도 심할 때였습니다. 그 처음에는 베이징을 주로 다니면서 이제 그 관광객으로 위장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곤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국교가 이렇게 그 정상 되고 나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동북 삼성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됐던 것이죠. 그 저는 비교적 일찍 가게 된 것도 아버님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일제 말기 때입니다. 그때는 이 2차 대전을 일본에서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대동아 전쟁은 이제 처음 시작이 그 1941년도 호놀룰루의 그 미군 기지를 이게 이 저 일본 함대가 이렇게 침략함으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펄만 진주만 공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8일, 9일 그때에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외침을 당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그때의 일본 이제 전투기가 이제 떠서 이 미국의 그 군함의 꿀뚝으로 그냥 들어가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미가제라 그랬죠. 이 가미가제 이게 신의 잔이라고 그때 이 폭격기를 이제 몰고 가던 이 사람들이 다 천황이 직접 하사한 술을 이렇게 듭니다. 가미가제. 그 술을 물로 끓고 받으면서 내가 이거를 마시고 내가 목숨까지 다해서 자살폭탄이죠. 내 목숨까지 다 천황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폭격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미국 군함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가미가에게 정신이에요. 일제가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점점 밀리고 패전이 이제 짙으니까 1944년도에 초에 우리나라의 갑자생 그때 나이가 21살 아주 풀풀 뛰던 나이 갑자생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60갑자의 제일 첫 번째 시간이 갑자입니다. 갑자형부터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 1924년생이 갑자생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였습니다. 그 갑자생들을 신체 검사에서 아주 좋은 신체가 좋은 1,500명이 뽑혔습니다. 차출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속였죠. 조선 청년들에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천황께서 뽑은 특수 부대로 특수 임무를 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다 가미가제 술을 먹여가지고 용산에서 용산에 출발하기 직전에 먼저 금강산에 데려갔어요. 아버님이 직접 제게 얘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데려가서 만물상이 거기서 제일 높잖아요. 그 만물상 앞에서 가메가제 술을 마시고 그리고 탁 거기서 이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우리는 이 천황의 군대로 이제 참전한다. 이런 자부심을 딱 심어주고는 용산역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차로 이동을 해서 1,500명이 갔는데 웬걸 가니까요 전부 다 일본군의 총바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총을 꼭 비오듯이 그야말로 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기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들 1,500명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비 오듯이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아버님은 그때 평양신학교 다니다가 오신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야말로 기적이 매일 일어난 거예요. 일본 군들이 낮에 행군하면은 이게 이제 타격이 시될까봐 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저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이렇게 행군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기 그 연변 지역에서 북경으로 북경에서 저 중경으로 중경에서 남경으로 남경에서 홍콩까지 이렇게 오는데 거의 1년 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에 전우들은 다 죽고 그 해방 소식을 홍콩에 와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지 3개월 만에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1945년 그때가 이제 11월 달인가 뭐 이때 들은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이제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오는데 부산 다 도착한 지 30분 남겨두고 콜레라가 발생됐다고 해서 그 배가 3개월 동안 부산 앞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내리지 못하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도 그 뭐 일본 배가 그렇게 돼서 바다에 떠 있은 적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구르드가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3개월 후에 도착할 때는 1946년 2월 달에 부산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때에 용산에서 1,500명 파송해서 갔던 분 가운데 두 사람, 아버님과 다른 한 분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 아버님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일제 말기 때 그 참전했던 거기에 역사적인 증인이 되십니다. 종군 위안부에 대한 얘기도 다 보시고 일본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 군수 물자가 이게 늦어져 가지고 겨울에는 여름이 옷이 오고 또 여름에는 겨울 옷이 오고 이만큼 엉망이었대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오지 못해 가지고 심지어는 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낮에 이렇게 그 장례식이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게 날이 어두면 거기 가서 시체를 뜯어먹고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을 직접 다 목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이 어려운 그런 중국 그 선교에서 아버님이 이제 귀국에 오셔가지고 고향 땅 평양에 가니까 우리 집은 다 공산당에게 뺏겨 있고 우리 두 큰 삼촌은 아오지 당황에 끌려가셔서 그 후에 생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작은 삼촌, 우리 고모, 저희 아버님만 식구가 남아가지고 거기서 1년을 공산당 치하에서 계시면서 나중에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철원으로 오셨다가 철원에서 1년 정도 생활하시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게 47년도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신당동에 거주하면서 거기가 우리의 본적지고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또 6.25를 맞이하고 6.25 때 우리 가족은 편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온갖 어려움을 또 당하시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산당 1년을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들의 모습과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아버님은 절대로 이 공산당은 기독교를 딱 뒤집어놓은 우상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당에 대해서는 평생을 반공주의자로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가족의 그 스토리와 함께 우리 저 중국 선교에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이 해방되고 나서
그때 이제 중국에서 만났던 방지일 목사님, 그때는 한참 중국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1949년도에 공산화가 됐잖아요. 됐는데도 방지일 목사님 6년도 청도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 선교사가 다 쫓겨났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1957년도에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부산항을 거쳐서 되게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을 만나시게 됐죠. 57년도 오시자마자 그때 영등포 교회는 이제 설교 목사로 계셨는데 거기서 좀 담임 목사님 돼달라 할 때 나는 언젠가 중국에 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담임은 못한다. 이런 조건으로 설교 목사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가 울산에 있었는데 피난민 교회예요. 저 천막을 치놓고 예배를 드릴 때인데 그때에 57년도 4월 달에 방지일 목사님을 모시고 제1회 부흥회를 가지신 겁니다. 그 방 목사님 또 한국에 오셔서 첫 번 집회를 한 곳이 울산 고사리 교회였어요. 그때는 대현교회 이전에 고사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방 목사님 그 후에 제게 이제 우리가 아버님께 60주년 됐을 때도 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정말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때 방지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떠나라였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떠나야 된다. 떠나라. 이걸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60년 전에 이 본교회가 시작될 때에 내가 여기 와서 부흥성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부흥사경회의 그 이 표가 떠나라 이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이제 내력을 갖고 있어서 방질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큰 삼촌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과 고향도 같으시고 또 이렇게 중국 선교를 평생 하시고 아버님 또 언젠가는 중국 선교에 가신다고 늘 그랬는데 이 로컬 교회에 붙들려 가지고 가시지 못하다가 91년도에 은퇴를 하시고 중국 선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버님이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세대는 만주사변 거치셨죠. 2차 대전을 거치셨죠. 6.25 때도 참전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을 거치는 그 세대였기 때문에 아버님의 친구분들이 되게 풍으로 고생을 다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와병 생활을 5년 하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참 어려운 시기에 그 사신 분들인데 그래서 중국 그때 가실 때 건강이 좋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연변 지역과 베이징과 상해와 이런 곳에 이제 가셔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다가 일찍 귀국하셨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 후로 이제 여행으로만 가셨지 선교하러는 못 가신 거예요. 그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전부 다 아버님의 이 자서전을 제가 다 원고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 이런 제목으로 책 내실 때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중국 선교를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의 못다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저도 중국 선교의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래서는 81년도에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국교가 설립되지도 못한 홍콩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뭐 거기도 제가 가보니까 도무지 선교할 상태는 못 됐어요. 그때 북경이라는 게 80년 초에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뭐 재래식 다 그저 이 화장실이죠. 이거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정말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요즘 북경하면 엄청 발달된 거예요. 그 예전에 북경은 이 도로도 그렇게 포장 많이 되지 않았고 참 이럴 때에 겨우 문화혁명 지나고 1970년대 그때 모토동이가 사망하고 4인방이 통치할 때거든요. 그때 등소병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시장 경제를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선교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오고 다시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은 제가 동남아만 돌았지 중국을 오랫동안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는 동안에 1990년 그때 그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그 후에 미국 북경에 그 저 어떤 과정 철학 대학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무궁신학을 가지고 거기 가서 발표하러 한번 간 적이 있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에 제가 사임을 하고 그리고는 제가 바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고 싶었던 곳을 다 다니면서 해서 그 외에 중국을 무진장 다녔죠. 뭐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각처에 각 장소에 다니며 그 때문에 이 중국의 지금 선교 얘기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 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미국 편을 다룰 때 네 번이나 나눠서 했거든요. 중국도 이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슬라이드맨도 지금 150장이 현재 되는데 이거 다 커버해드려도 아마 3회는 걸쳐서 해야 될 그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우리 지금 알아야 돼요. 굉장히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우리 한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다루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베이징 여기에 가보면 여기 지금 야경의 모습 나오고 자금층 모습이 나오고 천재단 모습이 지금 보이고 이화원 그 앞에 있는 호수가 보입니다. 우리 자금성 우리 그 북경에 가시면은 이것은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중국의 정치적인 상징 수도입니다. 자금성 앞에를 천안문이라고 합니다. 자금성 들어가는 문이 천안문이죠. 그 앞을 천안문 광장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1989년도에 천안문 사태, 중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났고 또 천안문 사태의 지금 또 상징적인 그런 곳이 됩니다만은 공산당에 의해서 절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게 자금성이 있는 곳이고 요 앞에 가보면은 이제 그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야시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성을 보고 거기 있는 근처에 있는 호텔에 유하면서 밤 12시까지 우리 다니며 정말 야시장을 이렇게 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때 또 우리 몇 분 갔을 때에 한 번은 야시장을 돌다가 이렇게 그 한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성철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한의원인데 이분은 북한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조선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 이제 한의원에 우리가 일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코로나 이전에 그때 코로나 이전이었으니까 코로나 있기 전입니다. 그때 이제 토론토발 뭐 사르스라는 SARS 사르스라는 그런 병이 괴질병이 돌 때에 그때 이제 중국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한국도 그때 심각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거를 사스를 이렇게 퇴치한 분이 박성철 이 한의사였습니다. 이분이 그때 뭐를 가르쳤냐면은 사르스에는 김치가 최고라는 겁니다. 김치를 먹였더니 다 사르스에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하게 돼가지고 거의 황실 그런 어떤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금성 그 왼편에 가면 야시장 있는 그게 이제 가는데 거기 가서 내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쭉 이렇게 살펴보니 그게 이제 뭐 차도 팔고 중국의 그 약도 좋다고 해서 뭐 우황 청심환 같은 그것도 진짜라고 막 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사라고 크레딧 카드를 내가 줬거든요. 그랬더니 중국 차 뭐 우리 잘 먹지도 않는데 그거를 크레딧 카드로 계산해서 미국에 와서 내가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4천 불이 결제됐더라고. 이게 뭐 그 당시 중국에 가는 것이 이게 저 비행기 값도 600불 할 때인데 말이죠. 4천 불 이거 차값으로 결제가 된 거예요. 이거 제가 큰 사기를 당한 거죠. 그 빚을 갚느라 이민목회 하면서 참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좋지 못한 추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시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가전거를 파는데 파리 또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구워서 파는 거 또 이렇게 우리나라 번데기 같이 생겼는데 번데기가 커요.
그거 사 먹어보니까 아이고 맛이 그렇게 없는지 작은 번데기가 맛이지 큰 번데기는 정말 맛이 없어요. 거미, 별거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원숭이의 두개골 그 파는 거 있더라고. 그게 굉장히 비싼 요리입니다. 이거 원숭이를 잡아놓고 이게 이제 죽여놓고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중국식 그 뷔페 식당이니까 둥글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두개골 그게 막 지금 갓 죽인 이게 원숭이 두개골 퍼서 이거를 먹는데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비싼 요리입니다. 별거 다 팔아요. 그래서 야 그리고 또 봐보니까 옛날에 김상옥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상도 그 저 우리 최윤호 씨가 쓴 그걸로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만들 때 나온 그겁니다. 뭐 홍등가라는 게 있죠. 그 이렇게 여성들이 자기 몸 파는 그런 글이 거기도 바로 홍등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또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도 이제 있는데 좌우지간 이게 이제 자금성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금성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야, 자금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이 비단 아닙니까? 비단색으로 황금의 색으로 이렇게 꾸려진 것으로 1406년에 건축해 가지고 1420년까지 지은 것인데 여기에 그 980개 이게 방만 또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복궁 모든 방이 모두 몇 개죠? 어,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안해요. 100개입니다. 100개. 우리나라의 경복궁 방이 100개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지 100개 이상을 우리나라는 만들질 못해요. 제일 만들 수 있는 게 99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3대 대통령이 지냈던 윤보선 대통령, 그분 참 부자거든요. 그분의 집이 방이 99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실에 그거를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980개 자금성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집이라도 1000개 뭐 이런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자금성이 이제 98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72헥타르 위에 지어졌다. 엄청난 것이죠. 이 헥타르. 유엔 본부가 있는 그 이제 맨하탄에 가보면은 42가에서 45가 사이에 그게 3 에브니에 있는 그 퍼스트 세컨 스트리트 그 사이에 있는 유엔 빌딩 있는 곳이 18헥타르입니다. 그것도 부지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 72헥타르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자감성 이게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2시간 이상 걸려요. 이런 위에 세워진 것으로 이제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 1987년도에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성에 있는 방을 다 우리는 못 가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기가 특징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천안문으로 들어가서 자금성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이 지금 위에서 공중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지금 이 양쪽이 전부 다 이거 자금성의 궁전입니다. 별거 다 있죠. 이거 쉬는 곳, 공부방, 또 거기에 뭐 회의방, 차들 마시는 곳, 뭐 다 이렇게 있는데 특징이 있는 게 피닉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은 용의 문화지 않습니까? 이 피닉스라는 것은 뭔가니 이게 그 어떤 우리 동이족의 그런 이제 문화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실에 가보면은 피닉스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불사조 있는 피닉스. 이것이 있고 거기에 무궁화 딱 이렇게 있는 것이 대통령의 휘장인데 우리나라도 피닉스 문화입니다. 그 여기가 그 피닉스가 그렇게 많이 보여요. 이거 뭔가 하면은 이 자금성 요때 문화도 이게 용의 문화보다도 피닉스 즉 이게 동이족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가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곳곳에 보면 삼태국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동이족의 흔적들이 자금성에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 그거 눈여겨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금성을 우리 그 가보면 제일 먼저 보실 만하고 그 다음은 이제 중앙에 있는 첨단고원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재단을 여기서 설립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보실 만한가 하면은 이 천재단이 우리나라 백두산에 있는 천재단 또 강화도의 만이산에 있는 천재단 또 우리나라 태백산에 있는 천재단
이게 그 컨셉이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는 황제가 하늘에 예배를 드린 곳이라고 해서 천재단인데 그 여기 중심으로 이게 하늘의 예배 이 중심으로 이게 모든 걸 갖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예배 드리는 것은 유교 문화도 아닙니다. 유교는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 있고도 다 모르는데 하늘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마침 우리 요한 칼빈 분이 이게 자기가 쭉 선교 강례를 하다가 마지막 66개인 계시록에 갔을 때에 4장, 5장을 강의하다가 그때 피를 딱 멈췄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무슨, 뭐, 이 재앙 얘기부터 이렇게 하늘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도저히 강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장로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신천지 많이 끌어들였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배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공자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늘의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도 가르치기가 그렇다. 근데 하늘 사상은 공자도 동리족의 피가 있잖아요. 그분이 하늘 거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내가 그거는 논할 수가 없다는 문제죠. 그래서 하늘에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분도 본래가 천재단 이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유교는요. 오늘날 공자 선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통탄하고 이거는 꾸짖었을 것입니다. 누가 조상들에게 그렇게 제사하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타락된 불교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김경래 교수라고 이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조금 입지가 좀 어려우니까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맨하탄에서 우리 저 프라싱에 가면은 이 페이스 신학교 대만 사람들이 운영하는 신학교 거기서 이분이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만은 저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그 책을 이렇게 썼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알려진 역사가 다른 게 많다는 거죠. 갑골 문자가 한문의 시작이다. 그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갑골문도 다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서 한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갑골문은 이거는 복희 씨가 만든 건데 복희 씨가 노아 할아버지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아 할아버지가 동진하면서 이렇게 이게 홍춘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홍산문화 쪽에서 동이문화가 이 한족에 들어와서 오늘날 중국 문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골이 우리 한국 동이문화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보면 각골 문자가 아니라 한문의 기초는 이게 노아 할아버지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상에게 예배드리는 게 주교 문화 아닙니까? 그 다 엉터리 불교라는 거죠. 공자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정치의 맛을 보고 정치 지도자가 되려 하니까 자기 조상들을 신격화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조상의 그 자기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정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조상 제사가 시작됐다. 그거는 이게 공자가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사서오경을 지으신 분인데 중용의 원리에 의하면은 그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분이 그 이렇게 공자 이게 유교 망해야 공자가 망해야 뭐 나라가 산다 이러니까 저 여기 성균관대 교수들 들어 일어나고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오셨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 대만의 박물관에 가서 다시 보고 중국의 또 그 유교 그런 발상지 같은 거 다 이제 연구해 보니까 그분 얘기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유교도 다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천당고원이 이게 북경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우리 동이종 문화였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은 다 누구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황제가 하늘에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곳인데 여기에 가서 다 이렇게 설명도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실 곳이 이제 만리장성. 여기 북경에서 한
2시간이면 갑니다. 가서 여기에 만리장성 저 끝에서 여기까지 다 걸어보고 그랬는데 이 만리장성 길이가 엄청 깁니다. 여러분 말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입니다. 만리. 자, 만리가 저 어느 정도 거리냐? 우리 십리할 때 4km예요. 백리하면 40km입니다. 그리고 천리하면은 400km예요. 만리하면 얼마입니까? 예, 4,000km. 그런데 여기 실제 길이는 2,100km입니다. 이것만 해도 만리까지는 아니고 5천리는 되죠. 5천리. 5천리도 엄청나죠. 그 당시에는 좀 많다 하고 보할 때는 만으로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에 금강산을 소개하면서 김강산에 1,200봉이 있다. 이거 노래도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봉 다 합쳐도 12,000봉 안 된답니다. 그만큼 이거는 많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만리장성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만리장성에 그게 얼마나 이렇게 긴가? 계기는 참 깁니다. 인공위성에서도 만리장성이 잡히잖아요. 그만큼 깁니다. 그 실질 거리는 요거래요. 함의에서 저 무단장까지. 그래서 만리장성 이렇게 갈 때에 산해관이라고 보이시죠? 이 산해관이 바로 우리 그 조선에서 올라오면은 산해관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국경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리장성이 지나가는 곳. 그래서 베이징 이렇게 지나가는 곳인데 이런 만리장성을 이렇게 가봅니다. 참 여러 왕조에 의해서 2000년 이상 쌓고 또 쌓았답니다. 한꺼번에 다 쌓은 게 아니라 조금씩 진시황 때부터 이렇게 쌓아가지고 옛날에 흉노종도 막고 또 변방에 오는 그런 돌글족도 막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오랑캐들을 막는다고 쌓았던 이 만리장성. 근데 그에 보니까 그 후에 뭐 원나라 또 송나라 또 청나라 이런데 나라가 그때 전쟁이 있을 때는 만리장성도 별로 이제 이 전술이 발달되고 전쟁이 발달될 때는 이거 가지고도 나라를 못 막았습니다. 어쨌든 만리장성이에요. 거기도 꼭 한번 가실 필요가 있는데 실크로드의 마지막 정착점이 만리장성이다.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화원을 가게 됩니다. 이화원은 뭐 베이징시에서 가깝지요. 가깝습니다. 너무 호수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건물이 서 있는데 건물에 들어가서 쭉 이게 한 150m 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데코레이션 장식을 잘했고 단청을 참 아름답게 했습니다. 여기 가보면 서태후 얘기를 자동으로 듣게 됩니다. 아마 서태후 때문에 청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그냥 왕비로 이렇게 너무나도 권세를 많이 불려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거를 이화원 여기에 가보면 서태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경 가시고 나서 중국에 꼭 가실 곳이 이게 진시 왕명이 있는 산시성 여기에 가게 됩니다. 산시성에 가시면은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이제 그 옛날 고도 도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경주와 같은 도시가 있죠. 진시황 자체는 BC 259년에서 210년에 49세에 돌아가신 분인데 진 왕국의 6대 국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세웠던 이제 진이들을 제국에 냈죠. 이거를 이제 그 정식 이렇게 나라 임금 있는 나라로 세웠는데 거기에 본인이 일대 진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재위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는 곳이 시안시입니다. 이 시안시는 여러분들이 꼭 산시성에 있는 시안시거든요.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면 한 2시간 정도면 도착합니다. 여기에 가보시면은 참 우리가 진시황 보통 이렇게 하는데 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제입니다. 그게 진나라 때의 시황제입니다.
진시황. 이때 조정의 황릉이 있습니다. 이번에 능이 있고요. 이 능 중심에 주변에 병사와 말들의 모습으로 구워낸 토용, 이거를 병마용이라고 그럽니다. 병마용. 이것이 발굴이 돼서 또 그렇게 유명합니다. 진시황릉. 이것이 이제 중국의 하나의 센터가 되는데 이분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진시황 병마용은 중국 최초의 왕제인 진시황의 무덤인 진시황 왕릉에서 발견된 도용을 말하는데 이게 군인들이 다 도열해 있는 모습들을 전부 다 이거를 어떤 그 조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천 명의 군인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병마용들은 진시황이 4, 5세기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군대로 여기고 만들었다고 알려집니다. 1979년, 74년도에 어떤 한 농민이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4개 갱도에서 아주 큰 갱도에서 수많은 병사, 말, 전차의 모형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대단합니다. 진시황의 그 파워가 이거 4, 5세계도 이렇게 지키는 병사들이 쫙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시안의 관심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게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 태종이 이곳을 수도로 삼고 시안을 수도로 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경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네스토리우스라고 알려진 안디옥 학파입니다. 이게 중국까지 전래가 된 거예요. 언제 635년에 전래가 돼서 이 당나라가 935년까지 네스토리우스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공헌을 했던 분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네스토리우스가 실크로를 따라 쭉 오면서 사실 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어쩌다가 거의 실크로도 끝날 무렵인 시안에게 와가지고 당태종의 환대를 받고 그분이 개종을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태종 덕분에 여기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들이 여기에 돌아서가고 그 후에 한 170년 지난 후에 150년 지난 후에 성도님들이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게 781년에 만들었습니다. 요 경교비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당시 한참 우리 경교가 있었던 시절이죠. 635년부터 935년까지 당나라에 다 이게 경교가 이렇게 유행해서 이들이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요즘으로 우리가 보면은 불교의 사찰처럼 지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중국에 있는 불교 사찰이 본래는 경교의 교회당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에 있는 불교의 터가 전부 다 중국의 교회당, 네스토리우스 교회당 모습입니다. 이 사찰 모습이.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저 동남아도 없어요. 그 인도 가도 이런 사찰이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시안에서 시작됐던 우리 그 경교, 그 교회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라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언제 받아들인가? 528년에 받아들입니다. 진흥왕 때에 527년에 2차 돈이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를 했던 그 얘기의 백그라운드에는 경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돈이 순교를 하고 그 다음에 528년도에 진흥왕 때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때 이제 막 불교가 성행하여 갈 때에 그때에 이 당나라에서는 경교가 들어가지고 경교가 막 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의상이며 원효가 중국에 그때 이제 유학하러 갔을 때에 그때에 이 원효는 도중에서 그 해골 바가지 물 먹은 사건으로 이게 국경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해원 상생을 얘기했는데 해원 상생이 그거 뭐니 서로 원수의 그것을 풀어주고 같이 살자라는 그런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걸 받아오고 또 이게
이제 그의 친구인 화엄은 거기 가서 화엄사상을 배운 거예요. 화엄이란 뜻이 이 평화로 이 모든 질서를 확립하자는 기독교의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경교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이 불교의 고성들이 가서서 기독교를 배웁니다. 그때 당태종이 외국에서 온 이 외교 사절에게는 꼭 세 가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게 하고, 돌 십자가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덕분으로 우리나라의 사찰에 돌 십자가가 여러 개, 지금까지 발견된 가운데도 13개 정도 지금 발견됐을 겁니다. 경주에 1954년도 김양선 목사님이 그 수고로 그 발견돼서 지금 그게 저기 숭실대 박물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왔는데 이 대진 경교 유행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네요. 우리 중국은 몇 편 할 거니까 그렇게 서둘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